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잡도가 높은 김포 도시철도에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긴축으로 노랜딩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알타시아라는 신조어를 제시했다. 이런 뉴스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신조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뉴스를 따라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목요일 경제읽기에서는 경제 신조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기로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제 지급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의 해법이 피해자, 유가족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마스바라 진 의원은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1940년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되겠다고 지원한 조선인의 수가 30만 명이었지만 입소자는 6천 명에 불과했다면서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한 것을 언급하며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한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제는 일본의 한 국립전시관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홍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2년째 게재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죠. 영상 속에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일본인이 개간해 살아온 토지에 지금은 갈 수가 없다면서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에 일본이 보여준 선의는 뭐였을까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 부결이 됐네요.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붙였는데요. 네. 재석 290명에 찬성 177명, 반대 112명. 이렇게 드리면 가결이 아닌가 싶겠지만 부결이 됐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3분의 2면은 지금 290명이 출석했다는 거죠? 네, 그럼 뭐 어쨌든 거의 200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194명?
이 정도가 3분의 2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거의 뭐 탄핵 소추 발의할 때 정도의 그 의석수 정도는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정확하게 개헌선인데 오늘도 이제 290명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300명 중에 그렇죠. 한 명 빼고는 지금 다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통과시키려면 사실 200명을 정도 채워야 됩니다. 네. 이 표결 직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위해서 이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제 이것은 여당이 반대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친 절차였는데요. 이때 가결 176명, 반대 109명으로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사실 이미 이 시점에서 이미 이 제의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를 넘거나 또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떨어질 경우에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게 한 것입니다. 네. 지난 7일이었었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컸다. 이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부에서는 설문 자체가 잘못돼 그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지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또 비슷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뭐 격주 시행되는 이 전국 지표조사 NBS라는 조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51%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이 38%여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좀 비판적인 의견이 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네.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언론사 의뢰 없이 이들 자체 시행이 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됐던 법안이었죠.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어요. 네, 오늘 사실 국회 기자들이 이것 때문에 좀 마지막 순간까지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요. 예. 양곡법 이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에 원래 오늘 예정된 안건은 총 7건이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안건으로 간호법 개정안을 추가하자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추가로 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 무효로 돌아갔는데요. 김진표 의장은 이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접수되자 현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좀 해야겠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소집해서 이제 불러 올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김진표 의장에게 3월 31일에 상정 처리한다고 했는데 의장님이 미루자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했고 이에 김 의장이 계속 이럴 거냐 다음 본회의 때까지 연장하라 거듭 부정적인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5분여간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좌석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면서 이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그 김 의장은 민주당의 항의를 물리치고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야 간 추가적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 얼굴은 아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좀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이 지금 사실 이제 정부가 뭐 그냥 무작정 거부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지금 정부 입장에서 대안 또는 뭐 중지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정부가 뭐 의사협회, 뭐 간호사 단체 등등을 이제 만나서 이제 중지안을 만들고 있는데 좀 이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지금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그렇죠. 소속이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있잖아요. 민주당 네. 의원들의 항의를 이렇게 맞아가면서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소동이면 소동 끝에 좀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이 본회의 처리가 좌절된 이후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위에서 심사해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 처리한 거 아니냐. 또 내용적으로도 그동안 여당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최종 법안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선 여야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어렵다 또 불가하다고 한 내용이거나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한 부분을 다시 중재안이라고 꺼내서 흔들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박원내 대표는 그러면서 이 의장이 27일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줬지만 저희로서는 유감이라면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반면 의장께서 여야 간에 그동안에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정부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고심 끝에 결정한 걸로 안다. 이렇게 김 의장의 결정을 평가하면서 이 27일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네. 합리적 중재안을 찾기 위해 직역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와 같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식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민주당이 낸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건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처럼 그렇게 예. 돼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줄여나갈 수 있을지 국회에 좀 지혜로운 어떤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해온 국회 전원위원회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됐는데 한 나흘 동안의 일정 총 결산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뭐 오늘로 나흘째 총 100명의 의원들이 뭐 각자 의견을 냈는데요. 선거구제 개편, 또 의원 정수 확대 축소, 뭐 비례대표 확대 폐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여야 간 또 이제 각 당 내에서도 뭐 이 지역구가 도시에 있냐 농촌에 있냐 그리고 뭐 선수가 다선이냐 초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의원들 각자의 의견도 좀 상당히 많이 갈렸습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추상화를 해서 묶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철규 의원, 박수영 의원 등 이른바 뭐 친윤계 이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다수를 이뤘고요. 네. 또 비수도권 농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뭐 비교적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이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반면 또 민주당에서도 뭐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 이상민 의원 등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뭐 이 제가 전해드린 세 분의 의원은 원래 정치개혁 쪽에서 좀 그동안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이제 의원들입니다. 네. 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김기현 대표가 최소 30명을 감축하자 이렇게 주장한 데 맞춰서 의원 정수를 줄이자 이런 주장을 개진했고, 다만 이제 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뭐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지성호 의원 또 이종성 의원 등 이제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들을 대표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이 비례대표 축소론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반면 이제 이 정수 축소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다 대체로 반대 의견을 밝혔고, 또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오히려 현행 정수 내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역구를 줄여서 늘리자 또는 일부 의원 경우에는 이 전체 정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를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조홍천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론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이원우 의원은 오늘 또 의석을 줄이자는 이 김기현 대표 주장을 뭐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각자 자신의 주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심은 크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기본속단 용해인 의원은 전원위는 실패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내놨던데, 취재기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치개혁 논의가 좀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용해인 의원도 소수 정당 출신이다 보니 그쵸.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처럼 원래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전원위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뭐 정수를 감축하자, 뭐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격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다만 뭐 이제 이른바 뭐 백화제방 또는 뭐 백과쟁명식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뭐 반드시 꼭 그렇게 뭐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좀 평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4일 동안 백과쟁명식으로 제시가 됐다면서 각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이 충분히 표출되는 과정은 불가피하고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고 수렴하고 좁혀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합의해야 한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또 전날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 이 전원위 회의감을 표출한 데 대해서 네. 어제 안 의원이 제 옆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사흘 동안 전원위를 본 소감을 말씀드렸다면서 정말 저는 놀랐다. 12년째 국회의원을 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봤다. 원래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자유발언 때는 의석에 거의 없는데 이번 전원위 때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 토론할 때 서로 야유하고 비방하고 고함 지르는 게 일상적으로 봐온 장면인데 사흘 동안 정말 차분하게 각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또 무엇보다 각 당 안에서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이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말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의원도 오늘 다른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전원위는 연극으로 치면 서막이지 피날레가 아니다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정개특위로 넘어가서 이 국회의원들 중론을 기초로 당론도 만들고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원위 토론 과정에서도 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 전원위 논의가 끝난 이후에 뭐 정개특위나 뭐 별도의 공론위원회 같은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선거제 토론처럼 국회의원직을 걸어놓고 일반 법안들도 이렇게 토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의장실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국회 출입기자 1,15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응답자는 609명이었고 이 중 96.2%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매우 필요하다가 56.5%, 대체로 필요하다가 39.7%뭐 거의 전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응답자 중 64.4%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 35.6%는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뭐 2대1 정도로 의견이 갈렸고요. 네. 또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는 전체 의원수 늘려야 한다는 의원이 44.9%, 또 전체 의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1%였는데 이거는 전체 유권자의 또 이제 뭐 그 정치인들의 주장의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지역구회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60.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30.3%, 대선거구제는 9.4%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70.7%가 뭐 찬성하는 걸로 나왔고 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뭐 거의 90%가 개편을 해야 된다. 다만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또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지지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개방혁명부제 도입에 대해서는 80.8%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뭐 지금 기자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기도 하고 물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뭔가 선거제 합의안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도부 또 이제 좀 의견 사실 전원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국회 내 여론 지형을 파악하는 의미 정도라고 보고 이제 그것을 네. 압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방법을 놓고도 지금 현재 양당 원내 지도부 의견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뭐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 전원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이 여당의 소위를 구성하자고 요청해놨다. 오늘 의총 후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원위보다는 정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개특위가 4월 말에 만료되는데 그래서 민주당과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재원이 특이해요. 네, 뭐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그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그는 오늘 아침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예. 이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서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부 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나 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고체 연료를 쓴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미사일의 재현과 관련해서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발표가 나왔는데 예. 백악관 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니까 중거리급 이상이라는 좀 포괄적인 발표에서 더 좁혀서 오늘 발표한 건 ICBM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더 주목되기도 하고 또 그걸 ICBM급 정도까지 키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뭐 열병식 때 북극성 뭐 시옷인가 뭐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됐던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미 정부 당국이 좀 더 이제 그 평가를 해서 아마 뭐 그 빠르면 내일 뭐 늦으면 뭐 다음 주 초 정도에 아마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국회 정보위도 열려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뭐 아무튼 현재로서는 뭐 중거리급 이상 그리고 백악관은 ICBM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가 좀 그 확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더 크게 더 먼 사거리 이런 식으로 또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우리 군이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처음 시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수석 대표는 유선 협의를 통해서 규탄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육자회담 한미일 이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3자 유선 협의를 거쳐서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성김 미국의 대북 특별 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도발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삼국 수석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끌어내기 위해 삼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놨는데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이 된 모양이네요. 네,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 국장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이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인 유가족들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10명이 수용을 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15명의 이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그 생존 그러니까 한 15명의 이제 그 피고 그렇죠. 생존자 원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원고 15명 가운데 10명이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 희생자 유족들이 받기로 통일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보니까. 네, 생존 피해자들은 지금 3분이 살아계신데 네. 이분들은 전원 반대 입장이고요. 또 유족 가운데도 2명은 반대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민단체, 대학 교수들 시국 성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 행안부 산하 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이른바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 것을 두고 오늘 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일본 기업들은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피해국 재단이 나서서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도 눈두고 못 볼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의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대 교수 113명도 오늘 그 공동 성명을 내고 네. 일본의 역사 부정과 배상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대일 구려 개교라면서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제 각 정당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했어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그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이 홍준표 시장을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대표는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임 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셨던 것이 관례라면서 그에 맞춰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홍 시장은 오늘 SNS에 쓴 글에서 네.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돼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면서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라. 뭐 이렇게 정광훈 목사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오늘 또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선 내가 김기현 대표에게 강단 있게 하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나한테만 강단 있게 대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홍 시장의 이 해촉 관련해서는 아까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네. 뭐 현직 지자체장은 상임 고문을 안 받는 게 관례였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최근 이 정광훈 목사 관련 건으로 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 좀 보복성인 해촉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상임 고문으로 모셨겠어요? 지난해 11월에.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좀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금품이 뿌려졌다 이런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 인한 파문이 지금 점점 확산이 돼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사실 그 이정근 전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어제 판결이 나온 사건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기업인들로부터 10억 원 알선수재 사건을 저질렀다. 네, 박모 씨라는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전 사무총장의 이제 휴대폰을 압수해서
그 거기에 포렌식을 들어있는 해봤던. 포렌식을 해서 예. 음성 파일을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당대회 전후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이제 이런 사건과 여기에 이 전 부총장이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전 부총장이 이 강래구 당시 공공기관 감사협회장과 그 통화를 하면서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나눠주자 뭐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고요. 현재 그래서 어제 검찰이 이 그 민주당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돈봉투를 받은 현직 민주당 의원을 10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JTBC에서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의원 명단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어제 오늘 지금 계속 연속해서 이 녹취록이 보도가 그대로 그 육성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리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가지 않게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사의 어떤 진척도에 따라서 앞으로 파장은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분들 의견 더 적극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지금 5394님. 북한 미사일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 빈번해 느슨해지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9032님. 듣고 있으면 고구마 100개 먹는 기분입니다. 나라가 조용한 날이 없네요. 서로 헐뜯고 반대하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957님. 국회 전원위원회를 보니까 우리 정치권이 왜 그렇게 싸움만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기 의견만 말하지 말고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토론을 해야죠. 역시 또 1957님도 답답하네요. 이런 의견 보여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김성원의 시사 꼭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 골드라인에서 최근 승객 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혼잡들을 완화할 대책은 없는 것인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 전문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금 철도 노선인 거죠? 네, 김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거주 인구가 급격히 늘은 곳인데 유일한 지하철 노선입니다. 근데 전동차를 보고 좀 놀라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크기가 네. 문제 작아요. 서울의 일반 지하철 전동차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포 골드라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전철과는 다른 개념의 운송수단입니다. 네. 흔히 지하철 하면 중전철을 말하는 것이고요. 김포 골드라인은 이보다 여러 면에서 작은 경전철이 다니는 것인데요. 보통 중전철은 편성당 최소 4량에서 10량 정도 연결하고 차체도 크기 때문에 대량 수송에 적합합니다만 경전철은 이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승객 수용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지하철하고 비교했을 때 정원은 네. 어떻습니까? 이 김포 골드라인은 편성당 객차 1량이 연결되어 있는데 172명이 정원입니다. 그 객차 1량 기준으로 하면 86명인데 일반 지하철 차량 정원이 160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 수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절반이지만 일반적인 지하철 한 10량씩 움직이는데 그렇죠. 이건 2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승객 수용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지금 혼잡도가 얼마나 심하면 지금 네. 호흡곤란을 일으킬 만한 정도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예. 혼잡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혼잡도가 러시아어 때는 240%, 또 심할 때 285%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172명 정원을 이제 240%일 때는 한 410명, 또 285%까지 가면 490여 명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곱미터당 그 사람 밀도는 아마 이태원 압사 사고 상황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꽉 끼어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핸드백이나 가방 같은 걸 놔도 땅에 안 떨어지는 정도죠. 예. 손에서 놔도요. 참 뭐 걱정되는데요.
예. 이런 그 일이 일상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호흡곤란 증상 호소하는 승객들도 계속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게 뒤늦게 알려진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이 예. 아주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그 밀리면 건강한 사람도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노약자나 뭐 체격이 왜소한 분들은 당연히 호흡곤란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뭐 없던 공황장애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전동차 2량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네. 3량, 4량으로 좀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철도 차량 수용 능력을 늘리는 방법은 객차를 더 연결하든지 또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김포 골드라인은 이제 건설 당시부터 예산 문제 등으로 승강장 크기를 2량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객차를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승강장이 작아서요. 예. 그리고 운행 시격을 단축하는 문제는 이제 새로운 차량이 도입돼야 되는데 2024년 내년에야 6편성이 증차될 예정입니다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포 시 인구가 지금 50만이 넘어섰잖아요. 예. 그 유일한 철도라고 하는 건데 예. 아무리 뭐 배차 간격을 줄이고 한 6량을 예. 더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50만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에 70만으로 인구가 늘면 정말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안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김포시 인구가 앞으로 한 70만 명 넘게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인구만 늘어나고 교통 예. 대책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문제는 그 아파트만 짓고 그러니까 이 기반 시설, 다른 인프라,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동시적으로 이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는 원래 좀 더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갔다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원래 이런 지하철이나 이제 이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 골드라인은 이 정부가 재정을 분담할 수 없다라는 방침 속에서 사실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 분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뭐 중전선을 도입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결국은 2량의 경전철로 귀결된 거죠. 그럼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 버스 노선을 더 추가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안은 사실은 없고요. 왜냐하면 버스 노선도 지금 48번 국도를 중심으로 운행되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어떤 무정차 통과나 중간역 시발 배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 예. 물리적 조건이나 노선 특성상 지금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안전요원을 사실 지금도 한 10배 이상 배치해서 승객들을 통제하고 비상시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세밀한 승객 유도가 필요한데 그 역사 입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몇 개 구역을 블록화시켜서 네. 순차적으로 승객을 이동시키고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작은 오해나 이상행동이 갑자기 승객들을 아노미 상태에 몰아넣을 수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안전요원도 없다 보면 정말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지금 승강장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동차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계단이나 이런 데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진다거나 이럴 때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어떤 작은 발화점만 있으면 크게 어떤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전요원은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정도 인파가 몰리는 경우에는 안전요원 부족한 거고요. 아주 더 적극적으로 현재 투입된 안전요원보다 최소한 서너 배 이상의 안전요원을 투입해야지만 안전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있었지만 GTX D 노선 그리고 5호선 열차를 연장하는 것 이렇게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시일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5호선을 연장한다든지 GTX 노선을 부천까지 연결해서 그 여의도까지 뽑는 이런 네. 대안들이 얘기됐는데 이제 그 대안 모색 차원에서 그 제기만 됐지만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그런 대안들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 김포시나 아니면 그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의 그 공동 노력이 그러니까 논의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뭐 이게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도 그것이 자리 잡기까지는 건설되고 이런 그렇죠. 과정까지 하면 꽤 많은 시간, 한 5년 이상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네. 예, 고통은 계속 시민들이 그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하고 당장 지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대책을 만드는 거 이게 동시에 병행해서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김포 골드라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울 네.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밀집도가 높고 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 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 김포 골드라인은 워낙 심해서 그런데 지금 뭐 지하철 9호선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또 서울 지하철의 다른 노선, 뭐 2호선 강남이나 사단, 또 4호선 한성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구간, 그리고 이제 요즘 헬 경의중앙선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고 있는 서울 경기동부 지역에서 왕십역에 이르는 구간들도 고질적인 혼잡 구간인데, 뭐 제가 이런 데를 실제로 답사도 해보고 그러면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곳에서 일단 더 많은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야 되는데요. 그 안전요원들이 사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예. 또 그리고 이 전철 어떤 수용 능력을 확보하는 뭐 노선 새로운 노선 진결이라든지 배차 간격 이런 조정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 듣다가 보니까요, 그냥 답답하기만 하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 대책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세워야 하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교통 대책은 근시안적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만 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인데요. 예. 안타까운 문제는 결국 이게 인프라를 공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된 문제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통 문제에 진전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요원도 좀 더 많이 배치해서 당장의 예. 사고를 막는 것, 그리고 예.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든 뭐든 이동수단을 예. 빨리 확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철도 노선을 증설하든가 뭐 이런 대책, 이런 것들이 예. 다 한꺼번에 가야 같이 된다는 거죠. 동시병행적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그 각 운영기관은 인건비 문제 뭐 이런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안전요원을 더 많이 그 선제적으로 더 많이 배치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자체에다가만 맡길 문제가 아니죠. 예. 이 중앙정부가 운영기관, 지자체, 정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지금 더 오히려 뭔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지 이걸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제 신조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경제를 제대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에 대한 그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기사는 경제 용어가 한 80%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경제 관련된 신조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 자유무역 체제 무너지고 공급망 분절화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역대급 유동성이 풀리고 또 이게 또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많은 또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 오늘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이 경제 뉴스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은 일단 신조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테니까요. 어떤 것부터 좀 오늘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 고도 침체라는 용어가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고도 침체요? 네, 아주 뭐 고도로 침체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 희곡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아시죠? 네. 예. 네, 아일랜드 출신 극작가인 그 사무엘 베케트가 1952년에 발표한 2막짜리 작품인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이 원체 알려진 작품이라서 우리나라도 뭐 대학로에서 보면 이 연극 자주 하는데요. 저도 뭐 대학생 때 이 연극 봤다가 기대하고 봤다가 나오면서 이게 무슨 연극이야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그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에 나온 인물이 바로 이제 고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고도에 따서 고도랑 그 침체 합쳐서 고도 침체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면을 보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그 두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네. 양치기 소년이 연극 중간에 계속 나와서 고도가 내려온다 이러면서 두 사람 보고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연극이 끝날 때까지 결국 고도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19로 풀렸던 유동성으로 물가가 치솟으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급격히 금리를 올렸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곧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가 돼도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빗대서 기다려도 기다려져 오지 않는 침체다 해서 이제 고도 침체라는 용어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레리 페리스 크레딧 스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처음으로 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레리 페리스가 한 말이 이 현 경제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오지 않는 고도와 같다. 월가 전문가들은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예측하는데 또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참 답답한데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경제 신조어는 어떤 겁니까? 네, 이 고도 침체랑 이제 비슷한 의미로 또 나온 게 지금 노랜딩이라는 지금 용어도 나오는데요. 노랜딩요? 네, 이 랜딩이 우리가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말하는데 네네. 예. 이제 노랜딩이니까 착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무착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경제가 이 침체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예. 침체가 오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노랜딩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미국 경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마무리 짓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경기 하강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을 우리 연착륙이라 하는데 이게 연착륙이 될지 아니면은 이게 경기 하강되는 과정에 완전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출렁이다가 안정화되는 이제 경착륙이 될지 이게 지금 관심사였는데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침체, 계속해서 침체가 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 이렇다면 아예 이 경기가 하강하면서 착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 경기가 순항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러면서 이제 노랜딩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 미국의 1월 실업률 보니까 3.4%인데요. 이게 1969년 이후에 54년 만에 가장 좋고요. 예. 또 당시에는 그 지난 1월에는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폭도 시장 추정 시에 무려 3배가 넘어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침체가 오지 않느냐? 예. 한국은행이 그저께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보면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것은 맞지만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더라. 그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 설명은 또 미국의 가계와 그리고 이제 기업 부채가 이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서 금리를 올려도 가계와 기업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와서 또 이 노랜딩에 대한 기대가 또 약간 좀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이제 은행들이 최근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은행 위기가 혹시나 이 노랜딩 기대를 없애는 것 아니냐, 즉 그 하반기 가서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아직 그 은행 실패는 끝나지 않았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일부 은행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지난달 정례회의 내용에도 보면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유가 이제 은행 부분의 잠재적인 악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미국 비행기야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계속 착륙 안 하고 잘 가도 되겠지만 미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다른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막 계속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하드 랜딩도 안 좋고요, 소프트 랜딩도 안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은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주변국들은 지금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스톡런이라는 용어 네.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그 뱅크런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예. 최근에 또 스톡런이라는 용어가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톡은 이제 주식을 말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계좌에서 탈출하는 것.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들이 막 빠져나가면 우리가 뱅크런, 주식 계좌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스톡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스톡런이 심했던 게 2008년 월가에서 스톡런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그 리만 브라더스가 위기에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신들 주식 계좌에서 일제히 돈을 인출했습니다. 예. 이 아시다시피 예금 계좌와 달리 그 주식 계좌는 투자자금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들 위기가 오면 더 이 투자자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의 대형 증권사 찰스 슈와브가 이 스톡런을 또 당했는데 이 찰스 슈와브 이 자산 규모만 7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예. 넘는 정말 엄청난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장기 채권에 담아놓고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이 되면서 채권 손실이 커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요거의 여파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찰스 슈와브가 우리는 현금만 해도 1,000억 달러 갖고 있다. SVB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스톡런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투자자들이 주식 폭락이 이제 겁이 나서 주식을 내다 파는 것, 우리가 또 주주런이라는 말도 또 쓰기도 합니다. 셰어홀드런이라는 건데, 예. 요거랑도 의미가 좀 비슷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머니마켓 펀드를 또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또 펀드런이라 하기도 하는데, 네. 이 역시 펀드런도 이제 스톡런과 의미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자본시장에서 탈출 러시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뭐 스톡런이나 아까 말씀드린 주주런 그리고 뭐 펀드런 다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자, 다음 경제 신조어는 어떤 겁니까? 네, 조용한 사직. 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원조 네.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라면 이제 콰이트 키팅인데 예. 이 조용한 사직 이러면 우리가 직역만 하면 조용히 직장을 그만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사직한다는 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조용한 사직입니다. 이게 유행이 된 게 그 2022년 7월에 미국의 20대 엔지니어인 그 자이들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영상을 올리면서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네. 이 플린은 이 영상에서 조용한 사직은 주어진 일 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게시물에 수백만의 뷰가 이제 달린 댓글들이 수백만 개 달렸고요. 네. 그러면서 이 해시태그로 조용한 사직이 달고 순식간에 SNS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또 일가를 했는데요. 이제 이 신조어는 이 직장인들이 개인의 생활보다 일을 중시하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허슬 컬처를 이제는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구인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 35세에서 44세 노동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25%가 나는 조용한 사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는데 예. 일보다는 나의 생활을 더욱더 이제 중시하는 상황. 이게 첫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노동 환경이 많이 달라진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MZ 세대가 주노동 세대로 부상을 하면서 예. 노동 가치관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사직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실 만한 용어가 또 대퇴직이라는 용어가 있죠. 네. 그레이트 레지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예. 이 노동자들의 대거 퇴직을 뜻하는 말인데 네. 코로나19 직후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일터를 떠나는 현상을 우리가 또 대퇴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회사 출근해라 그러니까 나 차라리 회사 그만둘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이 신조어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알타시아. 이건 뭡니까? 네, 저도 사실 거의 오늘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네. 최근에 그 영국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한 얘기인데요. 이 알타시아, 아시아 대한 공급망이라는 뜻인데 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 이거의 약자입니다. 예.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경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되면 수년 내 한국 등 아시아 14개국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예상하면서 이 알타시아라는 신조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뭐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14개국 그러니까 중국 주변에 있는 14개국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네. 이제 공급을 받지 않겠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의 이제 대체제를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불러드린 나라 보면 경제력도 완전 다르고요, 예. 상황도 완전 다른데. 예. 예컨대 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서 중국이 앞서는 나라니까 이런 이제 중국이 점점 갖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력은 뭐 한국과 일본 이런 나라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요. 네. 그리고 뭐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지금 시간당 임금이 $3 지금 이하입니다. 중국 지금 제조 평균 임금이 많이 올라서 $8인데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저임금 노동은 이들 나라에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14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가 이제 14억 정도 됩니다. 이제 인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 전체 노동력이 이제 14억 정도 되는데 이 중국의 노동력 9억 5천만 명보다 지금 더 많고요.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이 수도 이 14개국을 합치면 중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4개국이 그걸 합친 대미 수출 규모 이 또 중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로 보면 14개국이 합치면 중국과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고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이제 알타시아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다만 이제 각 나라마다 시스템들이 많이 다르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인프라, 물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중국의 대항마가 과연 될 수는 있을 것이냐.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중 수출이 줄고 대미 수출이 오히려 앞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알타시아라는 말은 꼭 좀 기억해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권을 비롯한 대부분 동쪽 지역, 서울을 비롯한 일부 경기 내륙과 충청, 전라권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오후에 충청권 남부, 밤에 충청권 북부, 모레 새벽 전국으로 확대돼 낮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산지 12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 20에서 80,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 경남 내륙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 5에서 최대 1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황사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11도 등 전국이 5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대구 21도 등 전국이 17에서 23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12.6도, 습도 3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세계 최고 금속 활자분이 50년 만에 공개된다고 해서 떠들썩하죠. 물론 국내 소장이 아닌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 중인 직지심체우주를 전시하는 것이라 애석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973년 동양의 보물전에서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스치듯이 한 번씩 언급되는 박병선이란 이름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지학자 박병선, 그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직지는 지금까지도 프랑스 국립도서관 서고에서 폐지 취급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 박병선 박사는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직후인 1955년 한국 여성 최초로 프랑스 유학길에 오릅니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인들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를 찾아보라는 스승의 말을 잊지 않고 소르본 대학 재학 중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도서관 책임자로부터 임시직 사서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사서로 근무를 시작한 첫 해인 1967년 중국책이라고 알려진 고서 맨 뒷장에서 1377년 금속으로 찍은 활자본이라는 글자를 발견하고 이때부터 수면과 식사 시간을 줄여가며 오로지 연구에 매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 활자 고증을 위해 지우개, 감자, 흙을 동원해 부엌의 오븐에서 직접 글자를 굽다가 오븐을 3개나 망가뜨렸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1972년 파리 세계도서의 기념 고서 전시회에서 직지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또 1978년에는 3천만 권이 넘는 책을 일일이 확인하는 끈질긴 노력 끝에 외규장각 의궤를 발견해 33년 뒤 국내 환수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도서관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한국 정부와 학자들로부터 질시와 냉대를 받는 등 큰 고충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88세 일기로 쓸쓸히 별세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자이자 학자였던 고 박병선 박사를 기리며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 전해드렸습니다.
번째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불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환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도 가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잊혀지겠지. 존재하는 게 너무해. 울어도 지나면 끝뿐. 나대로 가고 멈추고 불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강하게 하고 평범한 불행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도 가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도 가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하늘나죠 지나가는 나 위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소라의 트랙 9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이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청취자분들도 또 그에 호응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류용진님, 박병선 박사님 큰 사명감으로 위대한 일을 우리나라에 해주고 가셨네요. 깊이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7710님, 부끄럽게도 지금 중학생인 첫째가 초등학생일 때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보고 박병선 박사님을 알았어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니 아이 책을 제가 붙잡고 읽으며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박병선 박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위인전 비슷하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아이들용 책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그거 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기도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2367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시사할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5991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려고 계속 휴대폰 확인하고 진동을 벨소리로 바꿔놓고 손에서 꼭 쥐고 다녔는데 폰이랑 분리불안이냐고 손바닥에 땀 차겠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사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시사 파이팅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리불안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시사 아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병수 박사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문자 주신 청취자분들께도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애청자분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에 잘 듣고 있다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북 충주에서 이스라엘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예, 오늘 오후 6시 5분쯤에 이스라엘 여행객 33명과 운전자 그리고 안내원을 포함한 35명이 탄 버스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사고로 운전자와 가이드 그리고 이스라엘 국적의 외국인 12명 등 지금 현재로는 한 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요. 네. 33명은 운전자와 가이드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스라엘 국적의 관광객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한 명이 숨졌는데 이 사망자는 60대 여성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부상자 가운데 7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고 부상자들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각각 이송이 됐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과 충주의료원, 중앙병원, 원주 세브란스, 우리정형외과 등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들은 경북 경주에서 출발을 해서 네. 수안보 파크호텔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가 수안보의 한 호텔 앞 경사로를 오르다가 갑자기 멈춰서 뒤로 밀리면서 옆으로 쓰러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네.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버스가 경사 30도 안팎의 가파른 숙소 입구 오르막을 오르다가 네. 기어를 변속하는 과정에서 뒤로 15에서 20m가 밀리다가 가파른 그 속도에서 이제 넘어졌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차 뒤로 쭉 밀리다가 밀리면서 어떤 뒤집어진 방식으로든 거예요. 운전대를 조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이렇게 확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상자 가운데 한 분이 사망을 한 거고요. 나머지 26명이 충주의료원과 이 여러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은 50대에서 70대의 이스라엘 관광객이고 가족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온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하는 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9번째 엠폭스 확진 환자가 확인이 됐어요. 네. 해외 여행 이력이 없습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네. 이전까지 엠폭스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확인이 돼서 감염이 돼서 입국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 발생한 엠폭스 환자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고 증상이 발생하기 3주 전에는 해외 여행 이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엠폭스는 잠복기가 21일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좀 길죠. 그런데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다는 건 국내에서 밀접 접촉을 했다는 거잖아요. 농가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전염병들과 달리 밀접 접촉에 의해서만
네, 이 코로나의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 간에 접촉이 있을 때 감염이 많이 네, 된다고 피부 접촉이나 하잖아요. 성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로나처럼 기침을 해서 그 접촉이 돼서 이제 감염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데 한국에서 감염이 됐으면 국내에 이미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혹시 전염이 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환자는 12일 날 피부에 증상이 생겨서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의료기관이 검사를 해보니까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했고 양성 판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엠폭스 환자가 6월 22일 날 처음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총 9명이 확진이 됐어요. 작년부터. 네. 5번 환자까지는 모두 다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이거나 그와 관련된 확진자였는데 4월 7일 날 확진된 6번 환자 이후로는 지금까지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말고도 추가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더 있지 않나 이 사람들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접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접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전문가가 뭐 어제도 저희가 인터뷰하면서도 얘기를 네. 하긴 하던데요. 일단 접촉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네. 질병 당국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인접 국가의 상황을 보면요. 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이 돼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달부터 매주 10명 이상 발생을 하고 네. 있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도 2월 중순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는데 작년에 처음 발생을 했을 때 관심 단계여서 위기경보를 발령을 했다가 6월 달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의로 격상을 했다가 다시 올해 2월에 관심 단계로 하향을 했거든요. 감염병의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최근에 밀접 접촉을 통해서 지역사회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다시 주의로 격상을 한 상황입니다. 지역미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위기경보를 상행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잠복기가 길게는 3주인데다가 피부 발진이 증상인데 그게 눈에 안 띌 수도 있고 네. 다른 질병들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 수두라든가 아니면 대상포진하고도 약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는 뭐 보면 안다고는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네. 다른 질환들하고 특별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서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 네. 또 진단검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1339번 콜센터로 신고해달라는 거듭 당부가 있었고요. 하지만 밀접 접촉으로만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발생 가능성은 코로나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네.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이 되거나 치료제나 백신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체계에 미칠 영향력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대단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동네 의원을 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수도 네. 같은 경우 동네 의원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예. 이렇게 의사가 진료를 하면 그러면 좀 의심된다고 하면 검사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백신하고 치료제가 또 잘 이미 듣는 편이에요. 예.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주택가에서 대마 공장을 차린 일당이 적발이 됐어요. 네. 대마는 보통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분들이 맡지 못하게 환기를 굉장히 잘 시켰던데요.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전문 시설을 갖춰놓고 거의 대마 공장처럼 재배를 했는데 고등학교 동창 2명인 권모 씨와 박모 씨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의 1년이 넘게 심지어 서울 중랑구의 주거 밀집 지역에다가 대형 대마 텐트와 동결건조기, 유압기를 구비한 전문 대마를 재배했고요. 생산 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배 현장에서 식재 상태의 대마 5주 그리고 건조 상태의 대마 약 1.2kg을 적발을 했는데 네. 여기가 대마 텐트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저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인가요?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시뻘건 비슷하게 한 조명 거. 아래 이렇게 예. 대마가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액상을 추출해야 되니까 건조기와 압착기와 같은 전문 시설을 갖추고요. 더 추정을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CCTV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방에다가 주택가 지하방에다가 대마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량으로 대마를 재배해서 액상을 만들어서 유통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의류업체를 운영한다. 라고 건물주도 속여야 어쨌든 대마 텐트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웃하고 주민들을 속인 다음에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품종의 대마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다가 대마를 판다. 라는 광고도 게시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들이 직접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환기 시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주변 분들은 냄새로는 뭐랄까요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 임신한 부인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네. 너무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중앙지검에서 복원된 다크웹 수사팀이 단서를 포착해서 실제로 검거했는데 기소된 4명은 모두 다 마약류 초범이었고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대마 재배와 액상 대마의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학습이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도 좀 놀랐는데요. 네. 김해시 아파트 2곳에다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임신 초기였는데 네. 아내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길러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일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아마 이 판매 수익일 것이다라고 검찰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피고인들은 여기 이제 2명인데 20대하고 30대로 마약류 초범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추정을 해보면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쉽게 유통사범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마약을 흡입을 했었는데 네. 또 필요하니까 마약을 유통하거나 재배하는 경로로 들어서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번에 학원가에 마약음료 얘기 있었잖아요. 예, 예. 마약 예. 공장에다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건 뭐 전문가들 얘기를 네. 들어봐도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약 사범들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들이면 교도소 다 넘쳐나겠다. 마약 사범은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우리나라가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치료하고 사회로 갱생해서 돌려보내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검거만 한다고 그다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러고 나가면 또다시 또 하니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약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서울시의 마약사범이 연평균 4,200명인데 그중에서 4,640명이 작년에 검거됐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마약범죄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암수율을 적용해 보면 13만 명 정도의 마약사범이 서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는 뭐 연예인이나 특정 범죄자를 그쵸. 중심으로 마약 상황이 벌어졌다면 최근에 보시는 건 직장인, 주부, 청소년까지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을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가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하고 재활하는 거, 교육하고 예방하는 거, 단속하고 홍보하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시의 은평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할 수 있는 마약류나 인원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경우는 퇴원 후에 경과 관리를 하거나 또 경증의 환자들이 통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재활 중독 재활센터도 신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과 청년 측을 위한 마약 교육도 실시합니다. 4월 달이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이어서 이 시내 전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4시간 이렇게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을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CTV 회로를 뭐 6만 1,000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은 굉장히 잘 내놔요. 근데 그걸 실제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네. 정책을 추진하는가 이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뭐 마약청을 설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부디 이런 정책들이 잘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2살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부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네. 장기간 학대로 1년 만에 몸무게가 8kg이 줄였잖아요. 네. 12살인데 8kg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체구가 줄어든 건데 얼마나 학대를 당했을까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첫 재판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주요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구속돼서 검찰로 넘어갈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질문들을 하니까 아이한테 사죄하는 마음뿐이다. 후회하고 있고 학대를 했냐고 하니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살해 의도는 없었다. 아동 학대 살해 혐의가 아니라 아동 학대로 인한 치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네네.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학대 장면이 찍힌 홈캠을 미리 치웠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거 부연한 네네. 설명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주장은 이런 거예요. 유산을 계기로 해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도 사춘기로 들어가게 되고 본인은 이제 유산을 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공황장애랑 건강상의 이유로 자제력을 잃고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만들게 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지 잘 모르겠는데요. 친부는 어떻습니까? 아동학 학대 혐의로 같이 기소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대 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을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본인은 못 봤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때리진 않았고 죄송합니다. 때렸냐라고 하는 질문에 때리진 않았고 계모가 때리는 것을 봤다. 이런 입장을 이전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모든 그 혐의를 아내에게 떠넘긴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 좀 안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증세를 보였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원인이죠. 계신데 논란이 된 방울토마토 품종 전량 폐기했다고요? 네, 이게 사실 정부 발표 때문에 혼란이 오기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 농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정부에서 긴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쓴맛 나는 방울토마토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주 만에 문제가 된 거는 한 개 특정 품종만 문제고 전량 농가에서 폐기했으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애초에 발표했을 때 구토를 일으키는 그 쓴맛의 원인이 토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는 토마틴과 비슷하지만 다른 성분인 리코페로사이드 C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낮은 기온 때문에 쓴맛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쓴맛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특정 품종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지난달 30일에는 농식품부가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덜 익은 토마토를 먹어서 거기서 네. 토마틴 성분이 구토를 일으킨다. 그리고 겨울에 온도가 낮으면 토마틴 성분이 많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토마틴은 숙성하기 전 모든 토마토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럼 난 토마토 먹지 말아야지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성분이 바뀌게 되면서 한 가지 품종만 문제가 됐고 전량 폐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방울토마토 가격이 30% 네.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네.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네.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 주문양료 반토막 가격도 도매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정부는 이런 발표할 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체에서 공연을 소개하는 개척자가 되고 싶은 공연 알림이 안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흥분해서 했잖아요. 네. 청취자분 문자들 읽어드리면서 네. 좀 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가시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때 나 이제 번호가 개척자까지 뒷번호가 426번이었나요? 4266 4266. 제가 그새 또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사이에. 일단 그 순간만큼은 최대치의 흥분도였는데요. 네, 냉정을 좀 찾아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안영수 대표님이 이제 흥분해서 예. 이제 리얼하게 정말 네. 공연 얘기를 설명해 주시는 걸 청취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늘도 약간 좀 업돼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부터는 의자 빼십시오. 일어나서 흥분한 상태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공연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개척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그 오늘 소개할 공연은 사실 제목만 말씀드려도 다들 아실 만한 공연입니다. 너무 많이 아실 만한 공연인데 네. 저한테는 이 공연이 좀 상징적인 기억 아니면 뭐 추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있는 공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억이 약간 공연계 어떤 개척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멘트를 그렇게 좀 준비해 왔습니다. 공연계의 개척자다. 그러면은 그 공연 시작한 지 오래된 뮤지컬이다. 오래된 뮤지컬이어서 쓴 표현은 아닌데 예. 오래된 공연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래된 공연, 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공연. 예. 너무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공연 설명할 때 제목 설명할 때 네. 보통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도 쓰기도 하고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피 같은 걸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뭐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뮤지컬 치킨 앤 하이드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무슨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뮤지컬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이 공연은 사실은 공연 처음에는 힌트 드릴게요. 그냥 아바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이렇게 나왔던 뮤지컬이에요. 힌트를 그렇게 주면 어떡해요. 그냥 맘마미아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한테는 오늘 소개할 때는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명성이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퍼졌을 때는 그런 까닭이 있다. 명성 사자성어로 명불하고 명불허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명불허전 뮤지컬 맘마미아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맘마미아로 입문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맘마미아는 너무 재밌거든요. 예, 워낙 재미도 있고 음악도 아바의 음악으로 만들었고 맞아요. 전 세계적인 히트도 쳤고 네. 예, 그렇죠. 저도 오래됐네요. 저도 본 지가. 이 공연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게요. 됐어요. 2004년에 초연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와, 전 성남에서 공연하는 걸 가가지고 봤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어디서 하든 대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맘마미아가 사실 그 공연 내용도 그렇고 아바의 음악도 그렇고 많이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공연계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맘마미아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오늘 방송은 마치 제 추억팔이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지금 심해란 이름은요. 예. 저 이거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보고 왔는데 진짜 최고였어요. 이렇게. 제가 브로드웨이 공연을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그 2004년에 초연을 올렸을 때 업계에서 대단히 주목도가 있었거든요. 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뮤지컬이 우리나라 초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004년이라는 시기가 그 몇 해 전에 2001년에 오페라 유령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면서 공연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작사 맘마미아의 제작사 신식 컴퍼니를 공연계에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잘 될 테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죠. 뭐 흥행은 보장됐다고 생각했었고, 혹시 맘마미아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정서에 좀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 여러 명의 아빠 후보들을 데려다 놓고 예, 아빠를 찾고 있는 얘기니까. 아, 그러네요. 이제 그런 걱정 정도만. 아니 뭐 이런 윤리적으로 이런 그렇죠. 이게 말이 돼? 뭐 확장 아니야? 뭐 예. 이런 네. 이런 걱정 정도만 있었지 작품 흥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티켓 오픈을 하고 네. 공연 시기가 임박해 오는데 예매처에서 봤더니 매진이 아니네. 뭐 이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든 생각이 저같이 공연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라는 것이 맘마미아를 소화를 모르는 못 해준다고 예. 하면 이거 뭐 절망적이다. 이거 저 여기서 앞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제가 1996년도에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초연됐었을 때 이 시장을 바라보고 가능성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바로 다시 뮤지컬계로 복귀를 하고 2001년에 오페라 유령이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이러면서 나는 정말 이 어떤 이 새로운 산업에 이 선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맘마미아가 안 된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약간 위기감까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떠날 생각까지 잠시.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정말로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때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맘마미아가 초연을 올리는데 관객들이 꽉 차 있지 않고 이 그림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저한테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저한테는 공연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매진도 안 됐고 이거 성공 못할 것 같아요. 막 절망 느끼고. 그리고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공연이니까 이 라이선스 로얄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쌀 거고 그렇죠. 제작비도 굉장히 비쌀 테니까. 배우들도 뭐 굉장히 대단한 배우들 다 훌륭한 배우들이 거의 오디션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참여했었던 공연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반전이 있었길래 그래요? 그렇게 2004년에 첫 번째 공연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쑥덕쑥덕거리면서 맘마미아가 매진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티켓이 안 팔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팔리긴 했는데 확실한 매진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서초구에 있는 예술전당에서 공연을 시작했으니까 당시에 이제 서초동에 있는 제 기억에는 그린 마더스 클럽 녹색 어머니의 단체 관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분들이 쫙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맘마미아 아바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이 쫙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종료가 딱 됐죠. 공연이 끝나서 박수를 치고 공연이 마무리가 되면 됐는데 맘마미아 공연 자체에 있는 커튼콜인데 이 대단한 커튼콜이 시작이 되거든요. 커튼콜이 시작이 되면 그 당시에 나왔었던 배우분들 박혜미 배우 그다음에 이제 전수경 배우, 이경미 배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많이 봤던 맘마미아의 그 유니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팔바지 입고 같은 거 그렇죠. 하얀 옷에. 그것을 입고 이 배우분들이 탁 나와서 관객분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모두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격식을 차리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 같은 날, 뭐 그 커플 또는 뭐 어떤 특별한 날에 가서 공연을 좀 격식 있게 봐야 되는 공연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던 이 공연판에 뭐 아주 커튼콜 하면 일어나서 막 열화 같은 박수 막 쳐주고 소리 질러주는 거 그 정도? 아니요. 생각했는데 일어나세요. 그렇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는 막 쭈뼛쭈뼛하면서 일어난 거죠. 근데 일어나세요 하면서 이 배우들 머리 위로 트러스가 쫙 내려오면서 트러스에 조명이 달렸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위한 커튼콜이 아바의 노래 메들리 3곡이 쫙 시작되는 거죠. 이때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던 관객분들이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기억엔 프리뷰가 3일인가 그랬거든요. 이 기간에 입소문이 서초동 일대에 쫙 퍼지면서 삽시간에 제가 볼 때는 관객이 아주 관객 선택을 잘했어요. 녹색 어머니에는 초등학교 하나씩 다 책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침에 본인들이 그 자녀들을 등교시키면서 데려갔다 주고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다른 학부모한테 맘마미아 얘기를 계속 했어요. 나는 어제 말이지 그 뮤지컬을 한 편 봤어. 나 죽는 줄 알았다. 뭔데? 맘마미아라고 이러면 당신 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쫙 나기 시작하면서 공연이 매진이 되는데 그 매진됐었던 이제 어마무지한 입소문이 공연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영화는 전국적으로 상영관이 딱 열리니까 입소문이 나면은 뭐 그 영화 오픈하기 전에 시사 같은 것도 하면서 많이 소문이 났는데 공연은 한 회에
한 2,000명 정도가 보면은 최대치로 보는 거니까 입소문이 네. 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딱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척자라는 생각을 했냐면 네. 당시에 이제 공연의 타겟층이 중년의 관객층까지 전달이 된다? 이거 상상하기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주로 젊은 층이 뮤지컬 보러 간다. 그렇죠. 뭐 이런 젊은 의미였죠. 층이나 아니면은 그 좀 삶의 여유가 있으신 커플들이 그쵸. 아주 특별한 날. 그 당시에 공연 티켓 비쌌으니까요. 그럼요. 지금도 예. 비싸지만 예. 당시에도 비쌌으니까요. 예. 근데 이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공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와서 즐기세요. 이러면서 중년의 타겟층을 개척한 공연으로 저는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페라 유령이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체감하기엔 이 맘마미아가 이 뮤지컬 공연의 중년층 타겟을 개발했고 확실하게 만들어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딱 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바 음악도 중년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 그런 음악이니까 네. 이런 게 뭔가 이렇게 탁 겹치면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리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하면은 그 무대 위에서 보이는 그 배우분들 중에 멋진 배역들이 남성들이 주로 많이 했었었는데 이 맘마미아가 그러네요. 여성들이고 게다가 이 중년의 맞네요. 여성 관객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년의 여성 3명이 한때 자기들끼리 그룹을 하다가 실패하고 모텔 주인이었던 어떤 이 주인공 도나라는 사람과 그 친구들이 그 공연을 하니까 대리 만족도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야말로 빵 터진 거죠. 자, 그럼 청취자분들께 예. 그 커튼콜 같은 분위기를 한번 좀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노래 예. 한 곡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주인공 도나가 오랜만에 만난 옛 그 애인이었죠. 네. 샘에게 이막이 시작되면서 부르는 넘버거든요. 아마 들으시면 바로 이 노래 하실 겁니다. The Winner Takes All. 이 노래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봐 도나 이건 우리 얘기야. 지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가슴 아파도 다 지난 얘기. 더 이상 내겐 카드가 없었죠. 당신도 역시 그랬겠지만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죠. 패자는 쓸쓸히 남아있겠죠. 당신이 나의 전부라 믿었고 늘 지켜줄 거라 생각했었죠. 내게 행복을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냉정한 신께서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 중 누군가 지게 만들죠.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죠. 아무도 불평을 할 수가 없죠. 그녀도 나처럼 키스해주나요. 당신 느낌을 얘기해봐요. 당신 아나요. 나의 그리움을. 하지만 그건 욕심이겠죠. 난 항상 그렇게 결정에 따를 뿐 나에겐 아무런 힘이
갈게요. 슬퍼지니까요. 허나 알아요. 화해하려는 걸. 당신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이해해줘요. 긴장했나봐. 헌데 알죠?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죠. 연인이 되거나 친구가 되는 거, 이 모든 결정도 이긴 사람 거죠. 모든 걸 다 갖죠. 뮤지컬 맘마미아 가운데 The Winner Takes Love라는 넘버, 신영숙, 장현성 배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조부건님께서요. 주차장에서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네요. 9908님, 오늘따라 힘들어서 금방 자려고 했는데 뮤지컬 얘기랑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끝까지 애청할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주차장에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말이죠. 추억이 막 돋는다고 해야 되나요? 공회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 넘버는 어떤 스토리 때 나왔던 거예요? 공연의 맘마미아의 주인공 도나가 있는데, 이제 도나가 아니다. 이럴 거면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때 젊었었을 때 그룹까지 했었던 도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극중의 주인공인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모텔, 작은 모텔 주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딸 소피가 있습니다. 근데 소피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객들을 불러야 되니까 엄마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게 돼요. 자기 아빠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근데 거기서 이제 아빠 후보 3명이 있는 거죠. 이 3명을 엄마 이름을 빌어서 몰래 초청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벌써 재밌잖아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영문 하객 초대를 받은 줄 알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왔는데 엄마가 그들을 만나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중에 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샘은 아직도 도나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방금 들으신 노래가 이 막이 시작되면서 이 샘에게 도나가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진행되면서 결국 결혼식 때 엄마가 소피에게 사실 너의 아빠를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소피는 이제 그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이러니하게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하객들은 모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모여 있으니까 뭐래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도나와 도나를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던 샘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서로 사랑을 받아주는 아름다운 얘기로 마무리가 되죠. 뭐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시 그때 얘기가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에 아바의 노래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착착착 맞아떨어지게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런 스토리 어떤 배우들이 연기했습니까? 그렇죠. 이번 시즌 공연이 현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고 6월 25일까지 공연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맘마미아 공연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최정원 배우가 물론 하고 홍지민 배우, 박준면 배우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요. 이 남성 후보들 이분들이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던 송일국 배우나 김진수 배우, 김정민 배우, 장현성 배우, 이현우 배우, 민영기 배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아마 가시면 반가운 얼굴도 있고 얘기도 재밌고 반가운 음악도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이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들 이름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서 이 배우들 다 중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년들입니다. 꽃중년들.
이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공연도 커튼콜이 있습니까? 네, 이 공연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나는 커튼콜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 공연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공연이 계획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었어요. 이때 배우들이 서로 얼싸안고 이 말이 약간 기쁨에 얼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면서 울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주 절실하게 기다렸던 공연이 다시 공연되는 거니까 꼭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004년 국내 초연 때부터 이번 시즌까지도 계속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연은 그야말로 누군가의 딸이라면 그리고 또 누군가의 엄마라면 함께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같이 꼭 봤어요. 이거는 모녀가 봐야 서로 이해도 되고 좋은 공연입니다, 정말.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들어야 되죠, 꼭? 네, 바로 그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거든요. 네. 요거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이 영어로 Slipping Through My Fingers 이런 넘버거든요. 요거 들으시면 이것도 역시 아바의 노래니까 아마 그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최정원, 최태희 배우가 부른 뮤지컬 맘마미아의 Slipping Through My Fingers 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소 지며 그의 집을 나섰지